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네 자산운용 시즌2. 오늘은 저희가 너네 자산운용에서는 처음으로 다뤄보는 업권입니다.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 제가 이분과 방송할 때는 항상 소개한 별명이 조선의 국모 엄경화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떠세요? 조선의 국모라고 불리면. 일단 굉장히 부담스럽고 네. 이게 어떠한 방송에 다른 작가님이 저한테 붙여주신 별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민간 방송에서 생겨난 별명이니까 많이 네. 사용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입에 그렇게 붙으시는지 다들 네. 여기저기에서 딱 사용을 좋잖아요. 해주시는 너무 좋기도 하고 뭐 중의적 의미도 있겠지만 조선업종에서는 뭐 단연 엄경화 연구원님이 떠오르다 보니까 저도 항상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조선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과연 우리가 그러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좀 세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저 역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우리나라가 조선업 1등이다, 세계 네. 1등이다 라고 배웠다가 뭐 이렇게 학창시절 지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이야기로 좀 이렇게 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 조선업의 경쟁력이 글로벌 이야기 봤을 때 어떤가에 대해서 시장 얘기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시장이 지나온 길을 약간 반추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우리나라의 조선업체들은 대부분 다 70년대에 대동을 했었고요. 90년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조선업이 조금 다 이렇게 침체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1차적으로 겪었고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워낙 급등을 했던 영향으로 인해서 IMF가 사실 이제 그 불황을 탈출하는 데 되게 큰 키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1차 구조조정을 잘 벗어나고 저희가 2000년대에 이제 최고의 호황기를 보내게 됐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너무 그때 불호황이었던지라 또 그 뒤로 이제 찾아온 금융위기로 인해서 한국의 조선업체들도 이제 10년에 걸친 2차 구조조정기를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약간의 이제 변곡점을 만드는 불씨를 만들게 된 거고 고객사들이 많은 어닝을 벌어들인 가운데 저희가 5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조선 업체들에게 선제적으로 이제 발주를 많이 하게 되는 흐름이 되게 되면서 원래는 조선업이 이제 인건비가 싼 순서대로 발달을 하는지라 중국으로 패권이 되게 넘어가는 게 아니겠어라고 생각을 했던 그 부분을 뒤집어 엎고 지금 네. 한국이 경쟁력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엄청 수주가 많이 들어왔을 때 제 기억으로도 조선업 뭐 1년치 목표량을 그냥 한 분기 안에 다 막 네, 초과 달성할 때도 있었고 근데 죄송합니다. 반대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네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건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몇몇 분들은 조선업에 대한 투자 불신들 결국 옆으로 그냥 기다가 안 좋은 기억 있으신 분들도 네. 있으니까 그렇게 막 초과 달성을 할 때도 야 그거 결국 다 저가 수주야 막 그렇게 좀 평가 절하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그럼 저가 수주에 대한 리스크는 다 이제 털어내고 진짜로 수익성이 좋은 그런 조선업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건 맞은 거죠? 일단 2021년에도 저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성과가 오르고 네. 22.4% 상승을 했고요. 네. 2022년에도 5.3% 연간 상승을 했고 올해도 지금 연초부터 최근까지 7.5% 정도 상승을 네. 했습니다. 저희가 성과가 만약에 90부터 한 120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이제 갑자기 점프를 하진 않기 때문에 그럼요. 이 밑에서 수주를 받는 이 구간은 저가 수주라는 이 오명이나 이런 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거를 다 만들어서 낸 다음에 그 다음 물건을 만들 때가 되어서야 진정한 턴어라운드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네. 저희가 그거를 조금 이번에 빨리 탈피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고객사들이 매우 많은 천정부지의 돈을 벌기도 했고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선박 시장에 생기는 환경 규제를 조금 더 빨리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먹고 살만은 해야 환경도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해운업체도 정말 그런 상태였거든요. 10년 동안 불황인 가운데 환경 규제가 적용이 돼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긴 했는데 과연 이걸 우리가 실행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모든 해운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돈 벌자마자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생각은 다 사라지고 뭐 예전에는 기존에 있던 배보다 한 20-30% 더 비싼 배인데 이거를 쓰시겠어요라고 하면 내가 정신 나간 이걸 어떻게 그렇지. 쓰냐라는 시기였는데 요즘에는 뭐 전혀 거리낌 없이 발주를 하고 있고 특히나 요즘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해운업 업황이 그냥 운임지수만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스름 없이 발주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사 뭐 어마어마하게 돈 번 거야 이제 너무나도 많은 네. 분들이 아실 테고 실적 잘 나오니까 바로 이 건물의 HMM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계층을 쓰더라고요. 예, 역시 돈을 잘 버니까 조선업 쪽으로도 이제 수주가 늘어나는 거고 하다 보니 물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산업 쪽으로도 봤을 때 요즘에 슈퍼사이클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냥 뭐 이제 사이클이 도래했다도 아니고 슈퍼사이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송에서도 동의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저희 채널에서도 왜 그러면 지금 이 슈퍼사이클인지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단순히 만약에 양이 많이 발주가 나오냐라고 봤을 때는 2007년과 비교했을 때는 그때만큼의 큰 사이클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와 차이가 뭐냐면 저희가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0척의 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 60척 정도밖에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 시장 참여자들이 흥분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비싼 배가 계속 발주가 들어오고 이제 더 비싸게 발주할 거야라고 이제 막 후보자들이 줄을 서 있으면 네. 보통 대단히 흥분해서 아, 나 그럼 증설해가지고 어제는 한 척 만들 수 있었지만 내일은 두 척 만들 수 있게 해야지. 네. 이러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도 그런 계획을 어.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성 조선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밑에 있는 부품사들도 최근에 이렇게 탐방을 가보게 되면 혹시나 증설 투자나 증원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시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왜 그 뭐 혹시 그 사이클이 다시 내려갔을 때를 대비하는 차원이에요? 뭐왜 확장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이클의 확장세인 건 맞는데 저희가 한 25년 정도까지에 대한 그런 보장만 되고 26, 27년에도 계속 만약에 지금부터 사람을 늘려가지고 네. 이어가려면 이 좋은 상태가 쭉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은 확신이 많이 없는 없으니까. 거고 저희가 그 과거 10년 동안 상당히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추하면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조선업은 저희가 과잉 투자가 없고 과잉 경쟁이 없어서 이 사이클 자체가 조금 지속 가능성이 옛날보다 좋아졌다. 근데 지금은 심지어 저점 대비해서 성과도 거의 30% 이상씩 올라간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좋은 사이클에 직면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사실 그냥 제3자 관점에서 지금 도크가 다 차가지고 네. 더 이상 수주를 못 받으니까 그 수주가 막 중국으로도 옮겨가고 막 그런 상황이라는데 왜 더 증설을 안 할까라는 답답함은 사실 당연히 있거든요.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또 기업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테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제한적인 그 도크와 수주 능력 안에서 최대치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숫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하반기 실적이나 뭐 내년까지도 혹시 실적 전망 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일단 상반기 실적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네. 올해 상반기는 일단 매출 성장률은 대부분 20-30%씩 매번 1분기에도 2분기에도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작년보다 많은 배를 만들고 있나 보다라고 투자자분들이 조금 체감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나올 때도 보면 하나오션이나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영업 흑자 전환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매출이 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고정비를 다 커버하지 못했나 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도 옛날에 뭔가 생겨 있었던 부실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저가 수주가 해소가 안 됐나 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당연히 상반기 대비 하반기는 상반기에 만들었던 배보다 더 뒤에 수주를 한 배이기 때문에 네. 일단 단가가 올라가게 될 예정인데 이러한 매출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유지할 수 있는 시기를 저희가 2025년까지 모든 조선 업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23년보다 24년이 두 자릿수 때 매출 그로스가 나올 거고 24년 대비 25년도 두 자릿수 때 매출 그로스가 나올 건데 저희가 만드는 양이 그렇게 크게 변하는 건 아니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진에 대한 개선을 저희가 25년까지도 계속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되는 쪽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이제 여기에서 26년, 27년까지 보려면 이제 올해에 클로징하는 이
수주와 내년에 들어오게 되는 수주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내년에는 네. 저희가 성과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향후에 회계년 기준으로 2개년 정도 이상씩은 실적 개선에 대해서 조금 확정적인 수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다수의 그 조선사의 도크는 몇 년치까지 차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선은 한 26년 인도분 정도까지는 26년 거의 다 인도분. 수주를 마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요즘에 이제 LNG 캐리어는 조금 다른 캐파에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27년치 수주를 벌써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보면서 좀 거쳐 나가시길 바라겠고, 이제 이게 또 투자 관점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G 얘기가 나왔길래 뭐 친환경 성반 얘기도 바로 네, 이어가보도록 하죠. 요즘에 수소, 암모니아, 에탄올 기반의 연료랄지 아니면 친환경 선박 수주 얘기들, 개발 얘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개발 현황이 우리 국내 조선 3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친환경 선박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거는 LNG 추진 선박이에요. 네. 왜냐하면 LNG 추진 선박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냐면 저희가 LNG 운반선을 한국이 제일 많이 만들어 네. 본 국가거든요. 근데 LNG를 운반을 하다 보니까 이 가스가 조금씩 기화해서 새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름으로 추진해서 LNG라는 화물을 옮겼는데 새어 나가는 가스가 너무 아까우니까 네. 저희 기름도 쓰고 요 가스 약간 사용을 해서 이중 연료로 추진해서 배를 만들게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화주랑 합의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LNG 캐리어를 만들다 보니까 LNG 추진 이중 연료 선박을 조금 빨리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시장에 돌아다닌 지 20년 이상의 세월이 네.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성이 상당히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중의 연료로 뭔가 선박을 추진시키는 거에 대한 이 레코드가 이미 많이 쌓여 있는 가운데 네. 저희가 유럽에서 화석 연료 중에 기존의 기름보다 더 친환경적인 연료는 천연가스다라는 거를 이미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자체도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벙커CU를 뗐을 때보다 한 3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LNG 추진 선박으로의 이 발주를 선주들이 제일 먼저 방향을 전환을 했는데 당연히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게 한국의 조선소였었던 거죠. 근데 이게 뭐 대형 3사 사이에 대단히 기술력이 차이가 있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은 LNG 캐리어를 다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지금 요번 사이클에서 새롭게 등장한 연료가 이제 메탄올 추진 네. 선박에 해당이 되는데요. 덴마크에 있는 이제 지금은 제일 큰 업체가 아니라 2위로 내려온 상황이지만 머스크라고 하는 회사가 저희는 LNG도 안 쓰고 그냥 다 나중에 메탄올만 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갑자기 또 다른 화두를 던지게 되었는데 이 신기술 선박에 대해서 이제 HD 현대그룹을 딱 지명을 해서 작은 컨테이너 선박은 현대미포조선이 만들고 네. 큰 컨테이너 선박은 HD 현대중공업이 만들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지명을 한 상황인데 과거에도 이 회사가 신기술 선종을 만들기 시작하는 초기에 해당하는 발주를 한 조선소를 딱 지정을 해서 발주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효율성이 많이 입증이 되면 2차, 3차까지도 그 조선업체한테 이제 몰아서 발주를 주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머스크가 하는 과정을 다른 업체가 만약에 지켜보기만 하면 이거에 대한 초기 레코드를 쌓고 나중에 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발주를 할 때 또 현대로 찾아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